이상하다. 사람이 너무 많네요. 꼭 실각 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부동산 언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요일 날 나오시는 거 조금 힘들거나 그러시면 동영상 강의로 돌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목이 좀 특성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고 당황했어요. 되게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원래. 최명근 평가사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에는 질문하실 거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근데 공부해 나가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수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 뭐 시간 내서 간간히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1차하고 2차 다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 학원에서 같이 강의하시는 분이 저 말고는 없거든요. 분은 아니고 같이 강의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 이제 시험도 뭐 나름 많이 봤으니까 1차도 한 3번, 4번 봤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강의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얼마 없으신 것 같은데 1차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거의? 얼굴을 뵌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2차를.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하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 맞춰서 할게요, 수업은. 왜냐면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2차부터 강의를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학원론을 실강을 듣는 비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할게요. 본격적으로 강의 나가기 전에 몇 가지 오늘 첫날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1차 과목이 지금 우리가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경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 있고, 이제 관계법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부터 이제 뭐 모든 과목을 다 강의를 다 들으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조금 더 본인한테 점수 맞기가 수월한지는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5과목을 모두 다 잘해서 합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문제의 난이도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보통 1차 시험이 난이도가 올라가서 합격생 수가 줄으면 그 이듬해 난이도가 내려가고 또 이제 올라가고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근데 작년에 요기였기 때문에 지금 올해 요기였기 때문에 내년에 요게 될 가능성이 조금 많아요, 지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얘의 난이도의 영향성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엄청 커요, 학원론 같은 게. 그래서 난이도가 좀 낮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굉장히 고득점을 받는 과목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너무나 당황해서 막 60점도 안 나와버리고 막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원론이라는 과목 자체는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었다가 갑자기 체감 난이도가 거의 뭐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2배 이상 올라갔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다가 뚝 떨어졌다가 막 이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전략 과목으로 삼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하는 공부, 요 과목 자체가. 그럼 보통 과락을 피하는 과목으로 삼는 거를 요 2과목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 2과목은 이제 40점에서 50점 정도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점에서 50점 정도를 맞게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이제 목표는 한 60점 넘어가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요 정도 이제 점수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 2과목에서 평균에서 떨어지는 점수를 채워주기 위한 나머지 전략 과목 2개가 필요한데, 얘네 2과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암기 과목이잖아요, 지금. 게다가 관계법규 같은 경우는 정말 암기 과목이고요.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리갈 마인드가 좀 없으신 분들은 접근하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뒤로 가면서 거의 대부분 다 암기로 채워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2과목에서 이제 80점 이상 득점을 하시는 쪽으로 잡고 가거든요. 그러면 2개가 이제 40점, 40점이 나오고 여기서 80점, 80점이 나오면 60점 맞춰지잖아요, 일단. 물론 이제 40점 맞게끔 하시지는 않겠죠. 보통 이제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이제 요게 문제인데, 요거는 저는 강의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어려우면 70점이고 쉬우면 80점 정도 맞는 거를 목표로 잡고 강의를 해요. 왜냐면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게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거 자팍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 끄트머리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A 교수님 있고 B 교수님 있고 C 교수님 있는데 이분 안 다루고 이분 안 다루는데 이분 책에만 다룬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출제해버리면 이거 못 맞히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목표는 요 정도고요. 뭐 운이 좋으면 90점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요. 난이도가 많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맞출 것만 맞추고 넘어가면 70점 정도는 방어할 수 있게끔 강의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공부하실 때 결국은 이 두 과목을 어떻게 챙겨가느냐에 따라서 1차의 합격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부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제나 회계 쪽에 많이 비중을 두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공부를 해나가는 이 방법이라는 게요. 어떤 한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론을 예를 들어볼까요? 뭐 무슨 과목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이 공부를 해나가는 게 기본서 이제 보고, 기본서 이제 혼자 보기가 힘드니까 이 기본서를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강의가 이제 기본 강의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요약도 하시고 요거를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반복해서 해 나가는 이제 공부 방법이 맞죠. 왜냐면 이게 뭐죠? 객관식으로 돼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게 맞는데, 원래 이제 기본서 강의를 들었으면 그 기본서 강의에 맞춰서 문제도 같이 풀어주시고요. 문제 풀면서 암기할 것들을 같이 요약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총 공부를 해야 될 과목이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이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5과목이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과목을 이렇게 다 하면 다른 과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과목을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다른 과목은 손을 못 대잖아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 A 과목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B 과목을 하는 동안에는 이걸 아예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C 과목을 하는 동안은 이것도 두 개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 D 과목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이거 하고 나서 이거 다 하고 나면 이거 다 까먹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할 때 이거 두 개 다 까먹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과목 수가 이제 복수로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A 과목 있고 이제 B 과목 있고 C 과목 있고 D 과목 있고 E 과목 있으면 먼저 이거부터 같이 쭉 다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 한번 이렇게 쭉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약 정리 이렇게 쭉 다 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커리큘럼의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한, 학원에서 짜준 시스템에 의한 반복에 의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기본 강의 들을 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너무 많이 범위를 확장해서 여기까지 다 하시려고 하면 다른 과목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 강의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기본서를 읽게 되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서를 소위 말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하는 강의가 기본 강의가 될 거고요. 근데 너무 이제 개념적인 체계만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강의 시간 이제 끝날 때마다 OX 지문을 통해서 그날 배운 내용은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취지를 마련을 했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OX 지문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우리 그 감정평가사는 기출문제가 몇 회 없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사랑 비슷한 과목에서 좀 난이도가 쉬운 과목이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학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얘 한 10년치 기출문제랑 우리 나왔던 거 전부 다 해서 요걸 기준으로 이제 OX 지문을 만들어서 그 매번 강의 때마다 나눠드리고 같이 보고 끝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도 이렇게 나가고 나서 뭐 1시간이라든지 뭐 한 30분 정도가 남았으면 그만 진도는 나가고요. 그동안 했던 거, 오늘 했던 거 요거 다 정리하고 그렇게 끝낼 거고요. 뭐 별도의 시험을 본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강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1차 강의들은 전부 다 원래는 이렇게 가요. 보통 기초 강의 하고 이제 기본 강의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하고요. 강의 되게 많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정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특강 이렇게 이제 1차의 강의가 돼 있어요. 보통.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모의고사 보는 거 이제 3회 차가 이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원래 취지가 뭐냐면 그 각 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소위 소양이라든지 이제 배경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강의인데 요거 하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게다가 그 감정평가사라는 시험 자체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관심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서 요거를 따로 챙겨봐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풀이하고 핵심 요약 정리가 서로 다른 강의로 이어져 있는데 부동산 학 원론만 이거를 제가 작년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걸 묶었습니다. 왜냐면 학원론까지 이거를 이렇게 강의를 펼쳐가지고 하다 보면 부담이 좀 심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문제풀이 강의 끝나고 핵심 요약 정리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동산 학원론은 문제풀이하고 핵심 요약 정리 같이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문제집하고 이때 이제 교재가 문제집하고 그 요약 정리집이 붙어서 나오니까 대신 뭐 몇 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 합쳤을 때보다 거의 한 그 각각 했을 때보다 요번에 합친 게 한 30%에서 40% 정도 강의가 다운될 겁니다. 아마. 이건 이제 취지는 뭐였냐면 아무래도 이제 2차 강의를 먼저는 아니고 이제 선수강 하시는 분들이 요즘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2차 강의를 선순환하시게 되면 이제 이론이라든지 실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다 우리 학원론 과목에 녹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거를 굳이 이거를 다 펼쳐서 강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갖고 이걸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계속 뭐 1년 내내 강조를 드리겠지만 회계하고 경제를 공부하셔야 되는 어떤 그 난이도라든지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나눠서 한다고 해서 60에서 70점 맞을 게 강의를 이렇게 펼쳐서 한다고 해가지고 80에서 90을 맞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강의를 펼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다 할 수 있죠. 그냥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봅시다.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건데 또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하고 넘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편하죠. 그죠?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다 해드렸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편한데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범위를 그렇게 펼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는 거 소화를 못해요. 왜냐면 전부 다 이제 암기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요것만 이렇게 해서 간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합쳐지니까 요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조금 남는 시간에 부탁드리는데 요거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과락이 엄청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총점이 평균 60점을 넘는 만큼 득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37.5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돼요. 회계사 시험이라든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해 봤다. 그 정도가 아니면 단순히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거나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왜냐면 그 분계를 하고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뭘 맞추고 그런 거를 떠나서 이건 어쨌든 제한된 시간 내에 계산 문제를 풀어갖고 정확한 답을 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연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과락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다가 시간 안배를 더 많이 해달라라는 말씀을 조금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2차 강의부터 수강을 하신 분들 지금 2차 강의를 수강 또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초시인데 불구하고 초시를 아직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차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각 시립법 세 과목의 기본 강의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시기고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무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지금 연기 스터디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길어야 요거를 2차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 자체는 8월에서 9월까지가 마지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1차에 무조건 다 집중을 하시는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2차 강의를 먼저 듣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다시 2차 공부를 했을 때 남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겠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1차를 불합격을 해버리면 어차피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적어도 9월 정도가 됐으면 진짜 늦어도 9월 말 정도가 됐으면 1차를 공부하는 비중 자체가 70에서 80%는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 1월이나 이 정도 이제 내년 1월에 들어가 보게 되면 2차의 비중은 거의 제로로 떨어뜨려 주셔야 된다. 그래야 1차를 붙을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강의는 보통
1시간당 50분 내외 정도 하고, 보통 이제 10분 정도를 쉬고요. 그 다음에 3시간 1회차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죠. 3시간 2회차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이거는 이제 2시 10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냥 50분 정도만 쉬면 안 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갖고 안 돼요. 그리고 그 강의의 특성이 일요일 오전이다 보니까 여기 처음 한두 시간 정도 제가 좀 멍해요. 약간. 왜냐면 그 토요일 날 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제가 토요일 날 2차 스터디하고 일요일 날 1차 강의 2회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그 2차 강의, 기본 강의를 해요. 본업은 평가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본업처럼 됐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게 껴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멍해요. 그러다가 점심 먹고 정신 차리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한두 시간 정도가 텐션이 굉장히 높아지다가 마지막 3시간째 거의 아드레날린 용솟음 치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좀 조심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이제 입이 터진다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오면서 이제 입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막 괴롭히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이것도 하셔야 되죠. 이것도 하셔야 돼. 이것도 할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을 조금 조심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강의 할 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한 한 휴강은 안 하자라는 주의고, 보강은 절대 하지 말자는 주의고요. 저는. 그다음에 뭐 강의 시간을 엄청나게 늘려서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일찍 끝내드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제 서먹서먹 하시죠, 저랑. 이제 아예 그 말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자칭 타칭 이제 1차와 2차의 그 연결고리가 이제 저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이제 뭐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 혼자 오셔가지고 뭐 누구랑 먹을 사람도 없고 좀 뭐 답답하다 그럼 오셔서 말씀하세요. 같이 식사하시면 좋으니까. 그 2차 기본 강의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2차는 이제 강의하기 전에 저녁을 먼저 먹고 시작을 하는데 이 저녁 시간에 거의 수험생분들하고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기본 강의 할 때는 한 10분 정도 계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남아 계시더라고요. 기본 강의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해진 친구가 2분이 있어갖고 이분이랑 거의 몇 줄을 먹었지, 밥을? 한 8줄을 진짜 이분들이랑만 먹었고, 지금은 이제 같이 2차 강의 이제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랑 꼭 친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친해져서 나쁠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학원은 이제 전체적인 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이제 공부해야 될 과목이니까. 이제 학개론이라는 애가 좀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학원론이잖아요, 지금. 그죠? 학원론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공인중개사에서 보고 있는 학개론보다는 이제 범위도 넓고요. 난이도도 살짝 높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학개론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들도 조금 다루는 게 한 2-3가지 정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거로 커버하기는 뭐랄까, 난이도가 쉬우면 요거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난이도 어려워지면 좀 커버하기 힘들어진다, 그런 특성이 있고. 학원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부동산 학에 대한 어떤 개설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동산 활동들로. 그래서 이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장론이라든지 이제 경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서 투자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라든지 뭐 관리, 개발, 그 다음에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뭐 중개 등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감정평가, 이것도 이제 부동산 활동 중에 하나죠. 감정평가. 이거 이제 따로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요 정도 범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재미없고 빈도 자체도 이제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40문제에서 보통 이제 2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아예 출제되지 않는 애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다 골고루 잘 나와요. 골고루 잘 나오고,
감정평가는 아무래도 평가사 시험이기 때문에 7문제에서 8문제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합치면 10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30문제가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된다. 요것도 출제가 돼요. 중개 쪽은. 근데 이거 안 해요. 아예 우리 이거를 맞추려고 우리가 이게 써먹을 때가 전혀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2차 가서도 써먹을 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그러니까 안 나올 때도 있고, 이거 되게 다양해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요. 이것도 안 해요. 이것도. 경제론. 이거는 왜 안 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인 경제학 개론도 아니고, 경제학 원론이 다른 1차 과목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학원론에서 나오는 경제론은 이제 수요 공급의 원리라든지 혹은 이제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요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공인중개사 학개론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경제가 없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경제학의 개론이 학개론에 붙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출제하시는 분들하고 여기서 출제하시는 분들하고 출제위원 풀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 감정평가사 시험 1차 과목에 다른 과목이 뭐가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요 파트에서 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얼마인가 막 이런 거를 내요. 문제를. 근데 내면 진짜 좋죠, 우리는. 그죠? 왜냐면, 여기서 훨씬 더 어디였죠? 경제학 원론에서 훨씬 더 어려운 걸 배우고 있는데, 쉬운 문제를 구성을 해주면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별도로 이거 안 해요. 이거 별도로 안 하고. 그죠? 그 나머지는 다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고. 그래서, 이 과목의 특성이라는 게 이제 좀 살펴보면, 이 과목의 특성이, 일단은 이제, 원리 혹은 이제 이론적인 측면의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도 나와요. 기술도. 왜냐면은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가. 이게 좀 독특해요. 이게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범위 자체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범위를 넓혀가는 거는 어차피 대응 안 돼요. 이거는 모든 기본서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범위를 또 어떻게 늘리냐면 시험에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법규가 이제 어림잡아 250에서 한 300개 정도 돼요. 법률의 조항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뭐 간단하게는 감정평가 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뭐 감정평가면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동산 가액공시법이라든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문에 있는 내용을 뭐 무슨 조문에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단어를 살짝 바꿔내고 막 이런 문제를 내버리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제 법률을 갖고 와서 물어보면 이거 그냥 시원하게 틀리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대응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그 마지막에 가면은 제가 정리를 해주는데 이거는 처음에 정리를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매번 나오는 조문이야 당연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뭔고 하니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뿌려주면 빨리 외우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걸 마지막에 뿌려줘서 외우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작년에 계셨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학개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돼요. 먼저 보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 학개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특이한 법률을 건드렸다. 그러면 우리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면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 말씀드려도 될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요. 시중에 자료, 나가는 자료랑 문제집이랑 모의고사랑 요걸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출제를 다 해요. 문제 출제를 다 하고 그 평가사 합격생, 전년도 합격생 있잖아요. 전년도 합격생을 몇 명을 고용을 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한 것들을 다 빼라고 합니다. 문제를 출제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뿌려봐야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줘봐야 정리한 게 얘네 이거 정리했네. 이건 내지 말아야지. 다 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문제 출제 들어갔을 때나 혹은 문제 출제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맨 막바지에 이런 것들은 짧게나마 외울 것들을 던져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합격생들 모아가지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 다 곤란하게 만든다고. 뭐 어떤 애 같은 경우는 누가 얘기하던데 40문제를 골라냈는데 거기서 35문제가 골라져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출제를 했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건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차 과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답을 맞추는 거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합니다. 이해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두 문자만 따가지고 일단 외워놓고 그걸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면 이해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그죠? 전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범위 내에서 암기를 해야 될 게 뭐 30개 정도가 있다. 30개 정도를 암기를 하면은 모든 문제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얍삽하게 한 3개에서 5개만 뽑아가지고 외우면 문제를 맞출 확률이 한 60% 정도로 떨어진다. 그럼 전 이걸 선택을 합니다. 이거를 다 뭐하러 외워? 이게 쓸데없는 거 되게 많거든요, 지금. 쓸데없다라는 게,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사 생활을 하시면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 근데 문제를 위한 문제로서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거를 우리가 빼곡히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 일단 요 정도로 줄여가지고 암기를 하고 요 정도의 확률을 확보할 수 있으면 나머지 40%는 당연히 리스크로 지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1차에서는 굉장히 좀 미약할지 모르나 그 이론 자체가 미약하고 또 이제 문제 자체를 맞추는데 그렇게 큰 논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나중에 2차로 넘어갔을 때 연계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본이 되는 개념이면 끝까지 다 설명합니다. 그때는 기본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핵심 요약 정리라든지 문제풀이를 들어가게 되면 짧게 이제 요거에 맞춰서 더 성격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처음에 나중에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연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논리라면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그거는 어차피 강의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거 다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1차 공부하는데 1.5차나 한 1.7차 정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회계 이거 2차 가서 써요? 안 써요. 이거 필드 가서 안 써요. 회계에서 고용하면 돼요. 우리가 회계에서 외주 용역 준 다음에 돈 주고 받아오면 돼요. 안 써요. 경제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평가사는 웬만하면. 관계법규요. 이거를 계속 외워야 되나요? 관계법규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그냥 바로 나오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외우고 있으면 더 불안하지 않나요? 틀릴까봐? 왜냐면 안에 있는 내용 막 숫자 얍삽하게 바꾸고 막 이러잖아. 그거를 찾아보고 해야지 내가 외우고 있는 걸로 평가를 했다가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민법은 조금 의미가 있고, 민법은 좀 의미가 있고, 근데 학원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필드에 나가서도 그렇고, 2차를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어쨌든 이거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1차에서 나오는 거라면 이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안 한다라는 거지. 이런 거. 처음에 강의할 때는 모든 거를 다 해드려야 된다라는 좀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도 기본 강의에서 다 하고 조금씩 줄여나가면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고요. 그 복습하라고 해도 한 5분 정도 복습을 하시되 6시간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학원론 기본 강의 들으면서는 이제 뭘 하셔야 되냐? 강의만 잘 들으시고요. OX 지문만 복습을 해주시고요. 요 강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본서를 1회에서 2회독 정도 회독을 하면 이게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거 열심히 하시다가 문제풀이로 그냥 넘어오시면 돼요. 어차피 계속 반복하잖아요. 문제풀이하고 여기서 핵심 요약 정리 또 하고 마무리도 하고 중간에 모의고사도 보고 그죠? 근데 본격적으로 아마 이 시기에는 공부를 하기가 힘들 거예요. 기본 강의 그냥 들으면서 과목별로 따라가는 것만 해도 벅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힘들 거예요. 그냥 요것만 하세요. 그냥 요것만. 근데 책을 아예 안 읽는 거는 안 돼요. 보통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아예 안 읽고 붙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기본 강의 할 때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안 읽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요약 정리집을 주니까 요것만 외우는 거지. 그리고 합격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인 방법으로 가자라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는 우리가 사람이면, 그죠? 사람이면 이 기본서를 조금 읽을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얍삽한 1차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만 맞추면 되는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본서라는 것 자체는 그 인간이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1, 2회 정도는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됐습니다. 교재를 이제 보시죠. 이제 나갈 거예요. 자, 총론 부분. 총론은 크게 부동산학 서설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파트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오늘 다 할 거예요. 이거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오늘 다 할 거예요. 여기서 적게 나오면 0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인데, 그 3문제도 2문제나 3문제도 여기서 이렇게 또 나누고 보면 여기서 하나나 안 나오는 거, 이게 2문제 이렇게 나와요. 특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 하다 보면.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설명은 오늘 다 하고요. 처음에 보면 그 3페이지 보면 부동산학의 본질이라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의라고 돼 있어요. 무슨 학문인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학문인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그냥 이론적인 측면에서 개념적인 요소만 뽑아서 쓰게 되면 이제 그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리 및 기술을 연구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 자체는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관리적 행위를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이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대요. 이거를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능률적으로 수행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부동산에 대한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요건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써놓고 마시고. 요것도 이제 크기 때문에 범위가 1시간 넘게 걸려요. 이거 하나 개념 설명하는데 뒤에 나올 거니까 오늘도 한 2-3번 건드릴 거니까 일단 써놓으시고, 얘네들 이제 요 활동 자체를 능률적으로 수행, 시쳇말로 하면 이제 잘하자죠.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인데, 원리만을 강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제 이론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 기술만을 강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쓰면 이걸 과학이라고 쓸 수도 있고, 원리와 기술을 2개, 양 측면을 모두 강조하는 멋있는 말이죠.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종합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평가할 때. 뭐 막 쫙 다 써놓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얼마로 결정하였어요. 그죠? 내 마음속에서는 있으나 너한테 보여주기는 싫다. 그 얘기가 종합이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그래서 종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그 2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요. 2번째 줄에 부동산 활동화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니까 줄 쳐주시고. 줄 쳐드릴게. 줄 친 거 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아요. 나중에. 근데 저 볼펜이나 형광펜, 벌써 했구나. 볼펜이나 형광펜 안 칠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형광펜으로 줄 쳐놓으시면 다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 강의 따라가실 때는 그냥 연필로 찍찍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기억 안 나는 거나 조금 더 잘 보셔야 될 것들만 좀 볼펜으로 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마다 그 부동산학의 정의 자체를 기술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이론적인 측면 다 똑같아요. 밑에 그 각주 부분 보시면요. 2번째 줄 끄트머리, 그 가로에 이창석 써 있잖아요. 그 옆에부터
부동산학이란 부동산의 가치 증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률적, 기술적 측면에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뭐 비슷한 얘기는 한데 조금 독특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위하여라는 게 있죠. 그것만 조금 독특해요. 외워야 될 건 아니고요. 부동산의 법률적, 기술적 측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도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환경을 연구하는 응용사회 못 알았네요. 과학이라고 되어 있네요. 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안정근 교수님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도요.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이다. 뭐 담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지금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문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부동산학의 정의 이것들이.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요거. 한 가지 측면만을 고려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줄쳐드린 정의에서 뭐 얍삽하게 단어로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런 질문이 나오면 부동산학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구나. 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다른 지문에서 이제 답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넘어가 보시죠. 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이제 학문적 성격인데 이거는 이제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가끔 한 번씩. 학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1번하고 2번하고 4번이 빈출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번호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용과학, 사회과학, 종합과학 이렇게. 6가지는 다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응용과학, 사회과학, 경험과학, 종합과학, 규범과학, 실천과학이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의 응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이 어떻게 붙어 나오냐면 1번 그 첫 번째 줄 보시면 끄트머리에 순수과학과 달리 이렇게 돼 있죠. 거기만 줄 쳐주시면 되고. 뭐 지문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럼 틀렸죠. 바로. 그죠? 아니면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응용과학이 아닌 순수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틀렸죠. 그죠? 그것만 잘 발라내시면 되고. 5페이지 첫 번째 줄에 사회과학 이렇게 돼 있는 사회과학. 두 번째 줄에 자연과학이 아닌 이렇게 돼 있죠. 자연과학이 아닌. 물리나 지구과학이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회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일종이다. 이렇게. 그 사회과학에 관련된 분야의 학문들을 접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그 개념체계가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보통. 모든 기본서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의가 법상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누구나 통용되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걸 외워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사회과학자들의 가장 큰 목표가 내가 뭐라고 이거를 얘기했으면 그게 통용되는 게 목표거든. 그러다 보니까 개념 정의 자체를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도 있고 저런 개념도 있고 이런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이제 가장 그 힘듦을 뭐라 그럴까요? 그 힘든 상황을 가장 그 체감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나중에 이제 2차에 오시면 감정평가 이론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제 정리가 안 되고 뭐 A도 알아야 되고 B도 알아야 되는데 A를 쓰다가 C를 쓰면 망하고 뭐 B를 쓰다가 C를 쓰면 망하는데 결과적으로 A, B, C는 다 연관되어 있다.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이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3번 경험과학은 따로 줄 치실 필요는 없는데요. 첫 번째 줄에 추상적인 학문이 아닌 거기다가 밑줄 하나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에 추상적인 학문이 아닌. 그 다음에 4번에 종합과학은 이제 줄 치셨잖아요. 뭐 경제학에서도 끌어오고, 법학에서도 끌어오고, 행정학, 사회학, 뭐 회계학, 심리학, 뭐 다 끌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긴 줄 칠 거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규범과학,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될 학문의 분야이다. 실천과학, 탁상공론에 지나면 안 된다. 부동산이라는 애 자체는 보통 현장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장활동이 필요한 실천과학의 일종이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보면 이제 부동산 학의 3대 측면과 이제 복합 개념인데, 기본 개념인데요. 3대 측면 이렇게 돼 있고요. 복합 개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복합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풀어서 얘기를 하면 부동산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한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부동산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이라는 말 자체는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항상 이제 함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함께 볼 수 있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크게 이제 물리적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측면이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어떤 개념, 경제적으로 어떤 개념, 법률적으로 어떤 개념. 그래서 요걸 또 복합 개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3대 측면을 물리, 경제, 법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다시 더 크게 써보면요. 이 물리적 측면,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기술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은 그냥 경제적 측면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법률적 측면. 다른 말로 이제 제도적 측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제도적 측면. 제도적 측면. 그리고 이 물리적 측면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형적 측면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유형적 측면. 근데 이제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무형적 측면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무형적 측면. 우리 눈에 보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뭐 토지로 따지면은 이제 획제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고저라든지 이런 것들 의미를 하고 있고요. 경제적 측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라든지 혹은 부동산의 가격과 관련된 개념을 말하고요. 상투적으로 쓰면 이제 돈과 관련된 측면을 이제 경제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률적 측면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제약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 있는 관계 법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공사법적 측면 요거를 보는 걸 이제 법률적 제도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는 거를 보면 결국은 이제 물리적으로 대상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이 토지에 걸려있는 법적 제약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활동이 감정평가 활동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동산만을 그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평가하는 대상 물건이 주된 물건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고요. 복합 개념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외우셔야 되겠죠?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이 정도는 네, 외우시면 좋아요. 됐어요. 그래서 5페이지 밑에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법률적 측면 거기다가 이제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가세요. 한 측면이 다른 측면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게 부동산학 공부하면서 이런 말들은 거의 틀린 경우가 많아요.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라든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든지 연관성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틀려요. 보통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면 얘네들끼리는 상호 영향을 무조건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표현의 지문은 거의 대부분 오답일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절대로, 항상, 뭐뭐 하여야만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오답이 될 확률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7페이지 넘어가셔서 이번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에요. 3번에 두 번째 줄에요. 유형적인 측면과 무형적인 측면 밑줄 쳐놓으시고 유형 측면이란 인간의 눈에 비치는 부동산의 물리 측면이고 무형 측면이란 보이지 않는 법률, 경제, 사회 측면을 말하는 측면을 말하는 거기까지만 쳐놓으시면 되겠네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정의에 관련된 지문은 뭐 지문 짜투리로 나올 거고 굳이 물어본다면 이제 학문적 성격이라든지 복합 개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좀 많다. 이 부분은 그거 말고는 의미가 별로 없다. 여기는. 8페이지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밑에 보면 이제 부동산의 연구 분야로 도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실무 분야랑 이론 분야 이거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실무 분야에서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가 있고 이론 분야에서 부동산의 기초 분야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갖고 섞습니다. 뭐 결정 분야에 있는 거를 하나 끄집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 해당한다. 막 이런 식으로 지문을 섞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소만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맞추냐면 결정 분야에 있는 거는 내가 다 외웁니다. 그리고 결정 지원 분야에 감정평가가 있다는 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이거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 의사결정 분야, 결정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의사결정 분야가 돼요. 의사결정 분야. 그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다 줄치지 마시고 앞서 나가시면 안 돼. 줄치지 마시고
뭐 얘기만 하면 벌써 줄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거기가 투금 계정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요? 투금 계정? 이게 순서가 조금 외우기 빡세게 되어 있는데 금계투정이라고 외우시면은 금방 외웁니다. 금계투정, 금융개발투자, 정책 이렇게 네 가지. 금계투정은 의사결정 분야다 이렇게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동그라미 3번에 감정평가에다만 밑줄 하나 쳐놓으시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됐죠? 그 기초 분야 뭐 뻔하잖아요. 특성, 뭐 법, 시장, 세금, 수학 막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뻔하잖아요. 금계투정 좀 잘 외워주시면 돼요. 됐어요? 넘어가시고 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나오네요. 이제 연구 분야에서 연구 대상으로 넘어갔는데 연구 대상은 크게 이제 부동산 인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부동산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으로부터 나타나는 일정한 법칙성, 현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활동. 이게 보통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게 부동산 물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활동하는 수행 주체는 인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 인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1차에서 문제로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변적인 요소라든지 심리적 요소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지문으로 구성을 해갖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행동할 거다? 안 되죠.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사상이라든지 관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리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차에 가면 나중에. 왜냐면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가 어떤 속성과 뭐라 그럴까요? 관습이나 행동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차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행위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측면만 다루고 상대적으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부동산 활동. 왜냐면 그 부동산학의 정의 자체가 부동산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한 원리 및 기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높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번에 부동산 행위 세 번째 줄에 부동산 인간의 의사결정 행위다 밑줄. 부동산 인간의 의사결정 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고. 근데 이 의사결정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는 여러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좀 있으면 그죠? 그죠? 현상 10페이지 넘어가서 인간 삶의 터로서의 부동산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말한다. 줄 쳐놓으시고요. 법칙성. 중요한 단어는 법칙성이에요. 법칙성. 이게 이제 이리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법칙, 일정한 기준이나 원리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만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 4번에 그 두 번째 문단의 맨 첫 번째 줄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밑줄 됐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하나 논점만 더 보고 쉽게요. 밑에 보면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학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학문을 연구하는 초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연구자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동산 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8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책에는. 다 안 해요. 8가지. 우리는 3가지만 하는데 크게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종합식 접근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종합식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법 제도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 발전해온 순서는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요. 제 교재는 요걸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고요. 종합식 접근 방법으로.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의 복합 개념 측면으로 인식을 하고요. 하나의 체계화된
시스템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시스템적 사고방식은 A가 투입되면 여기서 무슨 연관계가 일어나서 다른 뭐가 나오는데 이 나온 게 다시 A한테 영향을 미친다. 계속 돕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평가 이론 공부하실 때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뭐가 변하면 얘가 변하고 얘가 변한 게 다시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면서 양자는 상호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언제나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법 제도적 접근 방식은 아무래도 부동산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강조하죠. 현 정부에서는 사회성과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형평성이라는 개념이라든지 효율성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초점 자체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 중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따로 외울 거 없죠.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은 이제 투자나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치우쳐 있는 건데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인간을 이제 합리적인 존재로 인식을 한다. 합리적인 존재 인식을 한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배우는 것도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배울 겁니다, 아마. 근데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지 않는 경제 이론도 있습니다, 나중에.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 인식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돈 벌고 싶어 한다.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꾀한다. 요 키워드와 매칭만 시키면 되고, 세 가지 측면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그 딥이라고 써요. 딥.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법 제도적 접근 방법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면 되고, 종합식 접근 방법에서는 복합 개념 밑줄 쳐놓으시고, 시스템적 사고방식 밑줄 하나 쳐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법 제도적 접근 방법에서는 제목 자체가 키워드 얘기하고 있으니까 줄 치실 필요 없고, 12페이지 넘어가서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에서는 합리적 존재, 자기 이윤의 극대화 이렇게 밑줄만 쳐놓으시면 매칭하시기 어렵지 않겠죠. 그죠? 한 문제 나오면 좋겠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2년부터.